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좀 시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를 잘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일단 3,000포인트가 급하게 올라간 부분에 있어서 약간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예, 뭐 설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은 하반기 유망 섹터에 대한 얘기도 지금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보통 이렇게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은 이제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앞으로는 어떤 섹터가 이제 유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지수를 견인하는 대형 섹터, 자동차, 반도체 이런 쪽에서의 불확실성이 좀 있다 보니까 관세의 영향도 가장 크죠. 그러다 보니까 얘기는 못 하고 있는데, 제가 일단 이제 증거가의 여러 지표를 좀 가지고 한번 의견을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조정이 나왔는데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는 일단 달성을 했고, 여기서 이제 약간의 이제 개인과 외국인 기관 약간 공방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해서 PER 12여기에요. 여기를 지금 돌파했어요. 그동안 좀 안 좋았죠. 전 세계 꼴찌였죠, 작년 같은 경우는. 근데 올해는 상승률이 전 세계 1등이죠. 근데 지금 이 위치를 보게 된다면은 2020년도 이때 유동성 장세였잖아요. 그걸 제외하고 나서 보면은 사실 PER 10이 어떻게 보면 약간 천정 위치라고 볼 수도 있어요. 유동성을 제외한다면은. 아무튼 여기를 달성을 했고, 그럼 PBR 관점에서 볼게요. PBR 관점에서 보면은 평균 이제 0.96배, 그걸 약간 살짝 돌파해서 지금 뭐 PBR 한 1배 정도, 요 정도 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과거에는 그랬는데 이제 우리나라만 보고 절대평가를 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해외하고 이제 비교를 좀 해보게 된다면은 막대 그래프가 PER입니다. 이제 순이익 관점에서 보면은 일본보다도 낮아요. 일본이 지금 10년 평균 14였고요. 우리나라는 10년 평균 10 정도. 그리고 신흥국이 10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거 뭐 신흥국보다도 못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거를 제가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이 10년 동안 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10년 동안의 결과물이었다고 합니다. 일본도 저평가했는데 그 정부의 어떤 정부 당국의 금융 당국의 노력에 의해서 약간 이제 PR을 좀 이제 올려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계속적으로 그냥 쪼개기 상장하고 이러니까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근데 이번에 이제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기초 체질 개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최근에 보니까 이제 물적 분할하는 기업들이 상장하는 것들이 지금 상장을 포기하고 합병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좋은 현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속화되면은 좀비 기업들은 퇴출당하고 새롭게 이 전체적인 시장에서 주식수가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PR은 올라가게 되겠죠. ROE도 상승하고요. 그래서 일단 단계적으로 보면 PR 관점에선 신흥국 정도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게 뭐 당장 되긴 좀 어렵겠죠. 시간이 좀 걸리겠죠. 여기서 선을 보면 이건 또 PBR이에요. PBR도 가장 낮은 수준에 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쌉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근데 구조적으로 쌀 수밖에 없는 거죠. 싼 게 저평가라서 좋은 게 아니라 저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해소시키는 것이 이번 이제 신정부의 목표라고 보면 조금 좀 긍정적인 흐름이 앞으로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할게요. 3,000포인트를 넘어서면 사람들이 이제 대세 상승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는 아닌 것 같아요. 올해는 이 두 가지를 좀 놓고 볼게요. 대세 상승의 조건은 두 가지가 결합이 돼야 됩니다. 하나는 유동성. 근데 유동성은 지금 된 것 같아요. 왜냐? 집 나갔던 서학개미들이 좀 귀환하고 있잖아요. 별 재미는 못 보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또 외국인들도 일단 뭐 약간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뭔가 지금 뭐 미끼를 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유동성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약간의 유동성은 핀 것 같다. 근데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올해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요, 수출이 좌우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니까. 근데 지금 수출이 그 전 세계 최대 소비국인 미국의 관세 정책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지금 위축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중국이 미국에다가 수출을 못하면 그것도 타격을 우리가 받고, 유럽이 미국에 수출을 제대로 못하면은 그것도 우리가 또 타격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글로벌 경기 부진에 대한 직격탄은 우리나라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 글로벌 경기의 선행 지표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출이 부진하고, 실제 지금 5월 수출 물가 지수 보니까 전년 동월 대비 2.4%나 하락을 그랬어요. 일단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볼게요. GDP 성장률이 1%대예요. 1%대. 미국이 우리나라 그 IMF가 볼 때는 0.7%, 국내 한국은행은 한 1% 정도로 좀 보는 것 같은데, 평소 대비 절반도 안 돼요. 성장률이. 옛날에 코로나 이전에는 10년 평균이 2.7%였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부터 약간 좀 주춤되더니 지금 이 모양 요꼴이 됐습니다. 1이면은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성장률입니다. 사실상 역성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 이런 상황에서, 그쵸. 수출은 또 관세 영향을 받고 있고요. 최근에 또 환율이 하락하고 있잖아요. 지난해까지는 수출주들이 대세주였죠. 고환율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결국은 대세 상승을 위한 조건은 이 두 가지 중에 한쪽이 조금 2% 부족합니다. 여기 좀 아쉬워요. 여기 아쉬운데 내년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 내년에는 왜 괜찮냐? 수출 관세라는 게 올해 반영이 되면은 전년 대비 관세 때문에 일단 실적이 좀 부진할 수 있겠지만, 내년이 되면 올해 낮은 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래도 약간 부담이 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아닌 것 같고, 내년부터는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법 개정안이 순조롭게 통과가 되고, 그리고 기업주들의 마인드도 좀 바뀌고,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국내에 이제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죠. 배당도 주고, 배당 소득세에 대해서 좀 세금도 좀 따로 매기고, 좀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네, 아무튼 우리나라 아무튼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올라간다는 것보다도 정상화된다. 다른 나라와 키높이를 맞췄을 때 정상화된다. 최소한 뭐 신흥국을 넘어서 일본까지는 가야 되겠죠, PR. 자,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올해 하반기, 오늘 주제가 하반기잖아요. 그럼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지금 새로운 섹터에 대한 얘기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지금 조방원에 대한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오션을 볼게요. 하나오션이 순이익 관점에서는 그동안 뭐 20년 사이클이잖아요. 보통 조선주들이 선박의 수명이 보통 20년이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놀고 있다가 지금 드디어 이제 고마진 선박이 이제 발주가 들어오면서 이제 실적 성장을 이어나가는데, 조선주는 이제 순이익으로 보면 안 되고요. PBR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 PER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좀 이게 좀 측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럼 이제 PBR 관점에서 보는 게 낫겠죠. BPS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목표가가 지금 현재 목표가가 시장에서 83,300원 정도, 올해 한 84,000원, 내년도가 되면은 한 10만 원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약간 개인적 의견을 좀 붙일게요. 증권가에서의 목표가를 신뢰하기가 좀 어려운 게, 얘네가 상장한 지 거의 20년 조금 넘었는데, 최근 2022년도까지 말고 과거에 가장 큰 호황기가 조선주의 2007년도였습니다. 이때 주가 한 20배 올라가고 막 이럴 때였거든요. 그때 PBR이 2.7이었어요. 근데 2022년도 4가 올라간 것은 이때는 엄청난 적자가 일어나가지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건 빼고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빼고 계산해야 돼요. 그럼 뭐예요? 지금이 제일 비싸요. 그러니까 얘들이 상장한 지 20몇 년이 됐는데 가장 비싸요, 지금이.
그래서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기 위한 명분이 지금 별로 없어요. 뭐 미국의 군함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막 나중 일이고, 그 미국에서 법안이 통과가 돼야지 되는 얘기잖아요. 안 그러면 그냥 단순 그냥 수리만 하는 거기 때문에 만들어줘야 되지. 아무튼 뭐 그런 쪽에 좀 테마가 좀 붙긴 했습니다만은 더 이상의 호재가 붙어도 이미 좋은 호재가 주가에 이미 선 반영이 좀 된 부분이 있지 않나. 여기서 좀 흔들리고 있죠.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상승폭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보겠습니다. 일단 성장률은 이러고, 이쪽에 사람들의 이제 가장 큰 것은 이제 수주 잔고가 매출 대비 지금 한 9배 갖고 있다. 그럼 뭐 단순 계산으로 9년치 일감을 갖고 있다. 그래서 뭐 9년이나 걸리겠습니까? 그걸 또 단축시켜서 앞당겨가지고 실적 성장을 크게 하겠죠. 그래서 순이익 성장, 이제 실적 성장, 순이익 성장, 매출 성장 보겠습니다. 이런 성장이 좀 앞으로 기대가 된다. 이것이 에어로스페이스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미담이죠. 스토리죠. 네. EPS도 연평균 20%의 고성장이 예고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 지금 주가가 지금 86만 9천 원 정도 되는데, 증권가의 목표가는 내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111만 원이에요. 그럼 내년도 PR이 18이고 올해는 24.8입니다. 올해를 보게 된다면 지금 목표가에 이미 도달했어요. 이건 1년 뒤, 내년도 이맘때 100만 원. 그래서 올해 하반기를 만약에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목표가에 이미 도달했기 때문에 주가 상승도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그렇죠. 여기서 이제 적정 주가에 도달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더 이상의 주가가 올라가는 게 뭐 올라가봐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넥스원을 좀 보겠습니다. 넥스원 수주 잔고를 볼게요. 넥스원의 수주 잔고를 보면은 이것도 7년치 일감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지난해 매출 대비 7배 수주 잔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정적인 실적 성장은 해요. 제가 실적을 의심하지도 않아요. 실적은 고성장이 일어날 겁니다. 다만 그 고성장의 이 실적, 미래의 실적이 미리 주가에 반영이 돼 있어요. 다 지금 이 종목은 올해 목표가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지금 넘어섰고, 이건 증권가의 목표가예요. 개인적인 목표가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고평가예요. 사실상. 자, 성장률 볼게요. 성장률이 연평균 34% 성장하는데 PR이 지금 38이다. 그러면 성장률 대비 주가가 높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비싸냐 싸냐라는 기준을 자산 가치로 비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순이익의 성장률 가지고 이제 비교를 보통 하는데, 순이익의 성장률 대비 주가가 지금 높습니다. 성장률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연평균 33% 성장을 하는데 2025년도 PR은 38.9예요. 그럼 이거는 적정 주가에 이미 도달했고, 증권가는 PR 29로 주고 있습니다. 목표 PR을. 그러면 2026년도 목표가에, 그 1년 뒤에 목표가에도 이미 도달을 했습니다. 주가 상승도 이것도 제한적이죠. 그 조정받으면 다시 올라가지 않겠냐 그래도 조정폭이 웬만큼 크지 않으면은 다시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 또 악성 매물도 막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주가 떨어지게 된다면은. 저라면은 별로 이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두산은 이게 테마가 너무 좀 뭐 제대로 걸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높지는 않아요. 이게 다른 쪽 매출 비중이 또 높으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이쪽이죠. 두산 이게 종합발전 중에서 원자력이 들어가 있는 거고, 특히 관심 있는 게 지금 이제 소형 모듈에 대한 관심이 좀 많잖아요. 근데 일단 1분기 매출은 떨어졌네요. 그거 말고도 두산 밥캐, 두산 퓨얼셀, 뭐 기타 사업도 엮여져 있는 복합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테마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자, 수주잔고 볼게요. 수주잔고 그렇게 크진 않아요. 1.2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불확실성이 좀 있어요. 이게. 그리고 여기서 수주잔고 내용을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많죠. 왜냐면 이건 건설이기 때문에, 플랜트나 뭐 이런 쪽 건설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쪽보다는 이제 잔고 비중이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만은 작년도 매출 대비 1.2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좀 있어요. 실적 성장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실제. 그러니까 감은 있는데 실제 내년도에 얼마 벌 수 있는데 이제 그 성적표 갖고 와봐. 그럼 갖고 오기가 좀 어려워요. 이 기업은 미래 가치는 있는데 그 가치를 현금 흐름으로 계산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앞으로 이제 실적 성장이 얘기가 되고 EPS는 높은 성장을 시장에서는 그렇게 쳐주고 있습니다. 연평균 44%의 성장이다. 근데 PR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즉 이 고성장을 이미 주가에 모두 선반영하고도 남았어요. 지금 목표 PR을 업계에서 78.5로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지나치게 많이 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치에 안 맞는 게, 자 볼게요. 성장률하고 PR하고 거의 동급이에요. 만약에 연평균 EPS 성장률이 44다 그러면 PR이 44가 돼야지 그나마 인정. 근데 이게 목표 PR을 78.5로 줬다는 것은 이치 안 맞습니다. 그래서 목표 PR도 높을 뿐만 아니라 주가는 이미 이렇게 높게 목표 PR을 줬는데도 주가는 더 크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먹을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뭐 두산 에너빌리티에 개인들이 관심 많은데 솔직히 먹을 게 없어요. 저는 뭐 개인적인 의견이나 뭐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수급이 막 몰리고 그러면은 주식이라는 게 합리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거 말고 그 약간 비합리적인 집단 지성이 일어나도 주가는 올라가요. 그러니까 주식이 굉장히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그 명분이 명확히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이 없다. 허나 그 집단 지성에 의해서 올라갈 수는 있겠죠. 예. 아무튼 그러니까 저라면은 일단은 이 종목은 별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들고 계신 분들한테는 제 지인들이 만약에 있다면 팔아라. 이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일단 뭐 제 말씀이 좀 불편하다면은 네. 일단 이런 의견도 있다. 그것도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상법 개정안 수혜주가 있죠. 뭐 지주사, 금융회사 뭐 다 같은 말입니다. 금융지주회사니까. 근데 보니까 올라갈 기업들은 어느 정도는 거의 다 올라갔어요. 조금 더 올라갈 만한 기업들은 존재합니다만은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피로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PBR주는 아무거나 저 PBR 된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실적이 성장한다는 것이 뒷받침되고 나서 PBR이 쌓여야지 주가가 올라가지. 실적은 적자인데 저 PBR이다 그러면 그게 왜 올라갑니까? 그건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PBR은 섹터도 아니고 그 상식이죠. 실적을 겸비한 저평가주는 주가가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좀 빼고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사주 보유하는 거, 그 주식으로 소각을 시킬지 안 시킬지는 뭐 그건 기업 마음이기 때문에 네, 이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어느 정도 주가가 이미 반영이 됐고 지금 뭐 조정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반기 섹터로는 주가 조정이 많이 일어난 기업이라고 한다면 다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은 어느 정도 주가에 선 반영이 돼 있다. 그리고 그 증권가에서 지금 하반기 섹터를 얘기하고 싶어하는 종목이 크게 두 가지 섹터가 있죠. 자동차하고 반도체. 근데 이거는 조금 애매합니다. 현대차를 좀 보도록 할게요. 현대차는 2024년도 미국 수출 비중이 25%고 올해는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70% 정도가 전망이 되고 앞으로 이제 생산 능력을 높이면은 미국 현지 수요에 대해서는 미국 공장에서 모두 대응이 가능할 건데 한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부품 조달은 관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부품은 이제 협력업체들이 공급을 해야 되는데 협력업체들이 미국에다가 공장 지을 만큼 돈을 많이 번 기업이 있지만 없는 기업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관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 가격을 올리면은 결과적으로 판매량이 좀 부진할 것 같고 현대차는 지금 저평가는 맞아요. 근데 저평가 됐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실적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모멘텀이 없습니다. 지금 볼게요. 자 이제 순이익 볼게요. 순이익은 옆으로 횡보예요. 이거 증권가의 전망치입니다.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일이 과연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PR이 4.7배, 4.8배 이렇게 싸잖아요. 싼 건 맞아요.
배당률은 5.7이나 되는데 PR은 4.7. 이거는 투자 매력도가 높죠.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성장을 못한다라는 게. 이게 모멘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증권가에서는 일단 올해 주가 상승률을 한 30% 정도 남겨놨다. 내년도는 똑같네요. 뭐 올해나 뭐 내년이다. 왜? EPS가 성장을 못하니까 목표가가 동일해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근데 이런 문제가 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관세 이슈 때문에 지금 벌써 자동차가 별로 안 팔린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지금 1월 달서부터 5월 달까지 자동차 판매량이 그닥 좋지 않았다 이런 소식이 좀 들리고 있어가지고 이 지표는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종목은 올해보다는 내년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세는 올해 관세 이슈가 있잖아요. 그냥 내년도가 되면 이제는 관세는 일단 밑에 깔고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과연 올해 하반기 유망 섹터로 그 증권가에서도 제시를 못한 이유가 바로 그거죠.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삼성전자 그런 사람들이 반도체만 생각하는데 이제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지금 가전하고 스마트폰 분야가 전체 매출 비중 차지하는 게 58%나 돼요. 이게 반도체는 37%밖에 안 돼요. 물론 반도체가 중요한 게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을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중요합니다만은 지금 중요한 게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가전제품이 6월 23일서부터 며칠 안 됐죠. 3일 전부터 미국에 대해서 한국산 가전제품에 대해서 관세가 무려 50% 부과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이쪽에서, 물론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도 50%, 휴대폰은 50%가 아니죠. 그 아이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는 휴대폰에 대한 관세는 그렇게까지 크게 부여하지 않는다. 한 20%대인가? 이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 쪽에서 관세를 두들겨 맞으니 휴대폰하고 가전하고 약간 차이가 좀 있겠지만 그리고 반도체는 한 25% 이상 관세 지금 관세는 부여되지 않고 있죠. 유예를 시켰는데 이거 단계적으로 좀 인상시킨다라고 합니다. 아직 결정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건 7월 달 정도 7월 8일인가요? 그때부터 관세 부과가 예고가 되는데 처음부터 25%는 아닐 거예요. 아마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니까. 왜냐면 반도체 가격 갑자기 인상하면 그 피해는 미국한테 곧바로 가니까. 아무튼 뭐 이런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도 별로예요. 하이닉스만 좋았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가면은 뭐 3,000포인트 이상으로 크게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문제는 지금 HBM에 대한 콜 테스트도 지금 통과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엔비디아를 제외한 다른 쪽 그런 쪽에서는 지금 HBM이 일단 테스트에 통과해가지고 이제 공급하기로 확정이 돼 있죠. 그래서 하반기에 엔비디아까지만 올라가게 된다면은 얘기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근데 SK 하이닉스가 워낙 그 눈높이를 높여놔가지고 SK 하이닉스 정도 수준까지는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보다도 약간 중위 정도 수준의 품질. 만약에 레벨이 만약에 하이닉스가 한 5다 그러면 삼성은 한 3 정도 수준의 레벨 그쪽에서 공급이 일어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반기에 순환매가 있어야 되는데 순환매가 될 만한 커다란 섹터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팩트를 말씀 좀 드릴게요. 금리 인하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금리 인하가 지금 3.5%에서 2.5%나 내려왔습니다. 그 전에 코로나 이전에 금리는 마이너스 금리였어요. 아니 마이너스가 아니라 0점대 금리였죠. 이게 이렇게 올라갔죠. 이것이 이제 정상화되고 있어요. 그동안 고금리 때문에 고금리가 되면은 소비주가 좀 문제가 되죠. 소비 심리가 악화가 되고, 근데 이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정부 정책 쪽에서 지금 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골든타임은 이미 놓쳤다. 지금 그래서 쓰러져 있는 사람부터라도 일단 살리자라는 좀 관점이기 때문에 그 금리 인하는 좀 지속되지 않겠느냐. 다행히 지금 뭐 이스라엘 그 전쟁도 좀 조기에 약간 좀 아직은 좀 불씨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그 후르무즈 해협 같은 거를 막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유가가 폭등하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이제 물가에 저물가 기준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는 앞으로도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 게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파괴력이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는. 근데 사람들이 금리가 인하된 시점이 옛날에 과거에 15년 전 2008년도 그때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억을 잘 못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수급에 의해서 유동성 때문에 주가가 V자 반등하다 보니까 그게 금리 인하 효과인지조차도 모르는데 이거 생각보다 파괴력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인지를 잘 못해서 그러시는 건데, 자, 이게 금리 인하가 되면 소비 쪽에 이제 영향을 크게 줍니다. 이게 물론 생산 쪽도 되겠죠. 투자 같은 거 할 때 돈을 대출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 부분이 있고요. 소비 심리가 지금 회복되고 있어요. 심리가. 근데 이게 지금 데이터가 나온 게 아직 5월달, 6월달 데이터가 안 나왔어요. 이때 이제 12.3 사태 때문에 이렇게 훅 떨어졌다가 기술적으로 반등이 됐는데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이후부터는 지금 소비 진작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돈도 풀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비 심리 지수가 더 크게 올라갈 거예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소비 심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계속 떨어졌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계속 올라가요. 이게. 그래서 뭐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 정도 받게 된다면 그 1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일단 당장 가가지고 고기를 사 먹거나 뭘 이러겠죠. 그게 이제 심리가 회복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비용 지출을 좀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소비자들이. 더구나 금리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주머니 사정이 조금 좋아지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생산, 투자, 고용, 소비인데 그동안 너무 안 좋았어요. 이게 너무 안 좋았다가 이게 회복되는 건데 이 소비지수 순환 변동치는 우리나라 경제 3개월 뒤, 6개월 뒤에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뭐 9개월 뒤까지도 영향을 준다라고 하니 그래서 지금 금리가 떨어지는 효과가 여기서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다 연결돼 있어요. 아무튼 이런 지표는 팩트입니다. 한국은행절입니다. 또 원달러 환율이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과거 8개월 동안 최저치예요. 그리고 달러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에 대한 시각이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일관성도 없고 엿장수 마음처럼 지금 뭐 트럼프가 그걸 관세를 막 휘두르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약달러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달러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신뢰도가 좀 떨어졌어요. 그게 처음에 영향이 있어가지고 떨어진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니까 미국 경제가 올해 경기 침체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관측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파월 의장이 금리를 계속적으로 하향하는 추세에다 갑자기 금리 동결을 시켜버렸잖아요. 관세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안 좋으면 강달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약달러로 전환되는 거죠. 세 번째, 미국이 의도적으로 지금 약달러로 지금 이끄는 것 같다는 그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의도는 뭐 여러 가지가 좀 있겠지만, 그래서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달러의 지난해까지는 강달러였죠. 여기 빨간 선이 뭐냐면 코로나 이전에 10년 동안의 평균 환율입니다. 1125원이 평균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떨어진 게 아니라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많이 비싸진 거죠. 옛날에 이게 금융위기 때 이렇게까지 올라간 건데 지금이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환율 하락이 되면 뭐합니까? 내수주가 살죠. 왜냐하면 내수주들은 그 원재료 같은 경우 국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영향을 좀 받고 원재료 같은 것도 해외에서 수입해서 쓰는 데가 좀 많잖아요. 제약, 음식료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시장에서 나와 있는 이 재료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금리 인하가 지금 시작됐죠. 이미 1%나 떨어졌고요. 그리고 소비 심리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는 재정 지출을 늘리고 있죠. 그럼 수혜주가 뭡니까? 딱 떨어져요. 소비재하고 내수주. 그럼 여기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음식료.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죠. 소비 회복과 환율 하락. 이 세 가지가 다 결합되어 있어요. 음식료는. 정부 재정 제출도 다 영향을 다 받네요. 왜냐하면 음식료 같은 경우가 뭐 밀가루 같은 경우나 뭐 원당, 그 설탕 같은 거
그 음식료에 반드시 들어가는 필수 소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수입하잖아요. 대두 수입하죠. 옥수수 수입하죠. 그리고 뭡니까? 지금 뭐 원당 수입하죠. 밀가루 수입하죠. 그 음식료가 보통 그러면 이제 과거에는 고물가 있을 때는 비싼 가격에 사왔는데 이제는 이제 매입 단가가 좀 낮아지는 효과가 있죠. 식재료 유통도 소비 회복이 되면은 식재료 유통 쪽에서도 활발하게 사업이 전개가 될 것 같고 그 증권가에서 이 얘기가 있어요. 제약 바이오잖아요. 이게 좀 섹터가 크잖아요. 요게 지금 몇 년 동안 쉬었거든요. 올해 요게 좀 뜰 것이다. 그 이유가 뭐다? 여기 걸려 있어요. 제약 바이오가 사실상 소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면 필수 의약품이기 때문에 바이오 쪽도 그렇잖아요. 필수 의약품이기 때문에 경기에 영향을 안 받는데 이것 때문에 환율 하락. 왜냐 그 원료 의약품 다 수입해 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원료 의약품 우리나라에서 직접 만드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가 없잖아요. 대부분이 다 이제 원료 의약품을 사와가지고 조립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결국은 이제 개별 아무튼 신약들도 계량 신약이잖아요. 계량 신약 기존 오리지널 약에다가 약간 플러스 알파 시킨 거잖아요.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가 조금 이제 의견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제약 바이오가 그리고 너무 쉬었다는 오랫동안 쉬었다라는 이슈가 있고 수급에 대한 순환매가 지금 자동차도 못 가고 반도체로도 못 가고 그럼 갈 데가 이거 아니냐. 더구나 환율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실적 개선도 뭔가 논리가 있다라는 얘기죠. 명분이 있다. 주가 상승의 명분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소비가 회복되면 건강기능식품. 이거는 필수 의약품 쪽은 아니겠지만은 좀 돈이 돌고 소비가 회복되면은 건강기능식품 쪽에 수요가 삽니다. 그래서 헬스케어까지 포함돼가지고 이쪽 분야가 좀 유망 분야가 될 수도 있다. 또 하나 소비재가 잘 팔리면 광고 시장이 좀 활성화가 되죠. 광고가 2년 동안 죽었습니다. 광고 미디어 다 같은 쪽입니다. 뭐 광고가 들어와야지 뭐 드라마 편성도 찍어놓은 거 만들어 놓은 거 지금 편성을 못하고 못 받고 있잖아요. 드라마도 이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컨텐츠 제작사들도 수혜가 좀 나오고 광고 쪽 특히 이제 OTT 광고 하는 데 있잖아요. OTT 쪽이 지금 광고 요금제 상품이 지금 들어왔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지금 뭐 네이버 플러스하고 뭐 제외해가지고 공짜로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OTT 우리나라는 이제 쿠팡 플레이 그리고 티빙 그 넷플릭스 쪽에다가 광고 요금제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KT 나스미디어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수혜가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고 기본적으로 소비가 회복되면 소매 유통 쪽이 괜찮아지겠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의류 자판은 그닥 별로예요.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지금 우리나라 의류회사 브랜드들이 너무 좀 노후화가 많이 됐어요. 진부화가 됐다는 얘기고 특히 이제 OEM 만드는 기업들은 아직까지 미국 쪽의 OEM 기업들은 관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보류하겠습니다. 결제 쪽은 최근에 그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그게 떨어지게 된다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를 하려면 카드 결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든지 뭐 결제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제 쪽도 괜찮은데 요거는 좀 조정을 좀 받아야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있다면은 같은 개념에서 한알령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 한알령이라는 게 한 세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롯데는 안 된다예요. 왜냐면 롯데 골프장을 사드 기지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롯데가 중국에 다 출세해 버렸잖아요. 이제 그거 빼고 또 하나 있다면은 이제 중국 내에서 대규모 온라인 광고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물건이 팔리지 않게끔 대규모 광고 못 이제 그건 별개 문제고 우리나라 내수로 봤을 때 단체 관광입니다. 단체 관광이 그동안 허용이 안 됐어요. 지금 중국인들 우리나라 오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건 개별 관광이고. 근데 개별 관광과 단체 관광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해외 갈 때 좀 젊은 친구들이 뭐 지도도 보고 지가 뭐 호텔도 예약하고 뭐 교통편도 자기가 다 예약해가지고 저렴하게 갔다 오잖아요. 걔네들 같은 경우는 면세점 같은데 잘 안 가요. 근데 단체 관광은 얘기가 달라요. 단체 관광 가는 사람들은요 연령대가 고연령층입니다. 그리고 돈도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명동 화장품 매장을 싹쓸이하고 면세점을 싹쓸이했던 사람들이 다 단체 관광객이었습니다. 면세점 매출액의 60%를 단체 관광,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면세점 매출액의 60%를 책임졌어요.
그래서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는 얘기는 이제 단체 관광을 허용한다는 얘기고, 그럼 예전에 돈 많이 썼던 50대 중국인 아줌마들 이제 지금 한 60대가 됐겠죠? 이제 그분들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10월 달에, 올해 10월 달에 시진핑이 방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뭐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좀 얘기가 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되게 된다면은 뭐 백화점, 면세점이 딸려있는 백화점 쪽은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장품, 숙박. 요즘 호텔도 많이 올라갔죠? 예. 그래서 이런 쪽으로 어찌 보면 좀 파편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특정 어떤 섹터만이 이게 딱 쪽집게로 딱 찍어봐가지고 이게 확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소비재 쪽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데 저평가된 종목 중에서 주가가 안 올라가지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방치해 놓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그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